네, 이 최근 들어서 다큐 영화가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두 개의 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극영화이지만 또 지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큐를 제작하는 현실은 아직도 참으로 척박합니다. 많은 독립 PD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다큐를 제작을 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제작 환경, 그다음에 그 대가를 누리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던 차에 이 다큐 감독 9명이 모여서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세상의 끝에서 세상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 공동 작업에 참여했던 두 분의 다큐 감독을 오늘 저희 이털남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한 분은 아시아 민중의 삶과 고통을 아주 줄기차게 추적을 해오신 박봉남 PD이시고, 또 한 분은 남극에 꽂혀 있는 자연 다큐를 주로 촬영을 해온 임완호 PD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기록하는 순간 쾌재를 부르죠. 곤충들이 주로 많이 나오면서 꼬시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는 모습이요. 어쩌면 인간하고 굉장히 닮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TV 다큐의 포맷 자체가 굉장히 가르치려고 들어요. 왜 이걸 내가 계속하느냐 그러면 어떤 때는 사실 그런 오기가 좀 들어요. 이거 해서 먹고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웨스턴 아이, 서구의 시선이라고 개념을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참 재수없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자뻑하는 거죠. 네,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두 분의 독립 다큐 PD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박봉남 PD십니다. 이 철까마귀들로 암스테르담 국제영화제 아주 대상까지 타셨던 아주 유명한 독립 PD시고요. 또 여기 계신 분은 임완호 PD십니다. 남극을 몇 번 갔다 오셨죠? 이번에 일곱 번째 갔다 왔죠. 일곱 번째. 저는 한 번도 못 가본 남극을 일곱 번째 갔다 오신 또 독립 다큐 PD이십니다. 자,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이 다큐멘터리 얘기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원래 이 질문 스타일이 단순 무식하기 때문에 저도 단순 무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큐가 그렇게 좋습니까? 좋다고 답변하기는 아주 세속적인 질문을 좀 보강을 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졸업할 때도 학점이 4.3 만점 2.4였고 저보다 높으셨구만. 아, 그러세요? 네, 저는 2.09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어떤 지식 노동보다는 물론 이제 뭐 지적인 그 인문학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뭐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혹하게 혹사시키는 노동인데 이게 오히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육신이 달아질 때까지 이 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은 자신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예, 다행히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덕분인지 뭐 웬만한 체력들은 웬만한 일은 견딜 정도 체력은 됩니다. 그래서 적성에 딱 맞고 천재기련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이제 책이 있는데 세상의 끝에서 세상을 말하다 해가지고 이 다큐 PD 9분이 이렇게 이제 그 모여서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박봉남 PD가 밝히신 걸 보니까 세상을 떠돌고 싶어서 다큐를 찍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밝히셨던데 역마살이 끼이신 겁니까? 모르겠어요. 역말살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대학 학번으로 8호학번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항상 그 대학교 1, 2, 3학년 때 85, 86, 87년 때 5월 달이 되면 되게 저는
획득을 했었어요. 예.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했죠 그때. 예, 5월 민주화항제 이제 당시 전두환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과 선배 친구들은 이제 거리 데모하러 나갔고. 네. 근데 저는 그때 같이 다니면서 항상 저기 지리산 발해봉에 철쭉을 좀 보러 가야 될 텐데 저기 설악산 능선을 좀 가봐야 될 텐데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근데 못 갔어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선배들 모르게 갔다가 나중에 되게 욕을 먹었었는데 속칭 착살나셨군요. 예, 네. 그러니까 떠돌매에 대한 어떤 갈구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커서 그런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도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 지금도 넥타이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후배가 준 거. 그러니까 어떤 그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돌 수 있는 직업이 이제 연출자, PD이고 특히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라면은 남들이 안 가보는 세상 곳곳을 가보겠다 싶어서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기로 했고 근데 이제 뭐 당시 졸업하고 다른 일을 약간 하다 보니 나이가 좀 되고 방송사 공채 시험을 보려 하니 그 도서관 가가지고 토플 뭐 상식 쓸데없는 걸 공부한다는 게 너무 엄두가 안 나서 몸으로 부딪히자 해서 이제 당시 인디컴이라는 제작사에 들어가서 이제 다큐멘터리 연출자의 삶을 시작했고 그게 한 19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학점 2.4 갖고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2.43. 2.43.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만호 PD는 한겨레신문 사진기자 출신이세요? 네, 사진기자 생활 좀 했죠. 그리고 언제 그러면 한겨레를 퇴사하신 거예요? 2005년도 가을 때쯤 한 11월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럼 한겨레는 재직 기간이 한 몇 년 되셨던 거예요? 한 만 5년이니까 한 6년 정도. 네, 한 6년 정도. 네. 왜 그만두셨어요? 뭐 이렇게 동기라 그러면 단순했거든요. 한겨레 신문에 뭐 이렇게 가고 싶었고 원래 꿈이 뭐 이렇게 당장 무슨 뭐 사진 기자가 되려고 했던 꿈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느 네. 순간 대학 다니면서 이제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현장을 기록하고 싶은 그런 그런 것들이 아마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 신문사 하고 싶다. 신문사 중에 한겨레 그 전에 물론 이제 어디 뭐 회사에 잠깐 네. 이제 그 뭐 졸업하면서 뭐 좀 미안한 생각이 부모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 졸업하는데 어디 뭐 취직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그 당시는 뭐 어디 뭐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디 원서 내서 일단은 붙어놓고 신문사 시험을 봤죠. 근데 뭐 그 본사 딱 발령 받아가지고 딱 들어가는 순간 한겨레에서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상당한 안티를 불러낼 거라는 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요즘 20대가 언론사 들어가 그러니까 그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서 일단 신문사 들어갔었고요. 신문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신문사 동기들 뭐 여지 이번에 뭐 동기가 편집국장 됐더라고. 아직도 뭐 이제 가끔씩 만나고. 그러면 퇴사를 하면서 난 이제 다큐 쪽으로 그러니까 뛰어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만두신 거예요? 네, 결심하고 그만뒀는데 전혀 그 당시는 방송을 몰랐어요. 우리 때만 해도 사실 방송이라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우리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동네, 그렇죠. 그렇죠. 다른 동네였고 그렇죠. 뭐 오락, 뭐 예능,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있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안 들었을 때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 사실 그 당시 오늘 계속 지금 적을 많이 만들고 계세요. 안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그때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그때 일요 스페셜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자연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왔었고 신문사에 있으면서 그런 걸 보면서 뭐 굉장히 많이 놀랬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들었어요. 저런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회사 동료한테 나 다큐 찍고 싶다. 그래서 회사 그만두겠다. 그때 동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별로 애정이 없었던 것 같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동료들이 그 일이 있잖아요. 일이 좀 타성에 젖어 있었어요. 그거 조직 안에서 타성에 젖어 있으니 차라리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만호 PD는 오늘 지금 3적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이 언론고시생들을 적으로 돌리셨고, 둘째, 방송을 적으로 돌리셨고, 마지막으로 또 한겨레까지 지금 그죠 타성에 젖어 있었다. 근데 제가 보기 그때 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훌륭한 사진 기자들 많거든요. 그렇죠. 한길에 뭐 저는 임종기 기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연 다큐멘터리를 진짜 잘 찍고 연출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만호 PD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잘 선택을 한 것 그래요.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첫 질문으로 왜 다큐멘터리를 선택을 했냐고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다큐를 많이 선망을 해요. 하고 싶어 하고. 근데 끝까지 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아직 너무나 척박하다 보니까. 척박하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호구지책의 문제에서 이제 당장 걸려버리면서 고꾸라지는 친구들이 참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두 분 다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죠. 네, 했습니다. 집에 생활비는 갖다 주세요? 준 적도 있고 못 갖다 준 적도 있지만 네. 지금은 갖다 주긴 하고 있어요. 오, 그래요? 지금 경력에 그것도 못 갖다 주면 그건 저는 무능함이거나 네. 사회 구조가 정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시골에서 어머니가 보내준 식량으로 연명을 한 적도 있지만 뭐 생활 자립할 정도는, 왜냐하면 저희 연차가 거의 20년 다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력이면 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독립 제작사에서 이제 다큐를 많이 제작을 하는데 독립 제작사가 이 방송사의 횡포 때문에 거의 그 뭐 수익을 내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인건비 따먹으면서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사실은 시장에서 뭐 이미 나온 지 오래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뭐 비일비재하고 그것 때문에 겪었던 일들도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왜 이걸 내가 계속하느냐 그러면 어떤 때는 사실 그런 오기가 좀 들어요. 오기. 오기. 예. 나도 이거 해서 먹고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노호.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집사람한테 물론 이제 생활비 정도로 내가 줄 수 있게 되죠. 불규칙해요. 이게 뭐 레귤하게 가지는 않고 불규칙해 오르락내리락 해서 좀 탈이긴 한데 아직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되긴 됐는데 사실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뭐 거의 뭐 그래서 어떻게 어려운 집에서 상황이죠. 순종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순종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밖에서 생활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그게 좀 그거예요. 다큐를 제작을 하다 보면은 막 그러니까 뭐 몇 날 며칠이 뭐예요, 뭐 한 달 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고. 네, 한 2달씩도 비우고. 그렇죠. 예. 집안에서의 탄압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물론 남극 뭐 있긴 있지만 매해마다 거의 남극을 가다시피 하는데 네. 이제 2달 이상을 못 가게 하거든요. 2달 이상을 못 가게 한다는 거는 이제 또, 집에서? 집에서 오. 집 밖에 나가서 2달 이상을 통째로 비워올 수는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뭐 나름대로 집사람 자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쪽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참 이 독립 PD로서 다큐를 제작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힘든 일인지, 그다음에 그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 네. 이걸 좀 이제 그 말씀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우리 박건래 PD께서 이 책에서 그런 괄호치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방송사 횡포 언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걸 밝히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보시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방송사가 외주를 주는 아웃소싱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거든요. 똑같은 품질의 작품을 프로그램을 싸게 3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 3분의 1. 네, 방송사 소속 PD들이 만드는 것보다 예. 저희들이 만든 건 3분의 1 가격으로 만들고 퀄리티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어허. 이런 것이 핵심적인 이유고요. 어떤 뭐 그 독립 창작자를 육성한다는 것들은 뭐 사실은 뭐 명분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로 제작비 단가가 낮고요. 절대 단가가 낮고 사실은 뭐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거.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그 저작권들을 모든 방송사들이 독점을 합니다. 아, 저작권을.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면 그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촬영 원본까지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촬영 원본. 예를 들어서 박건래 PD께서 제작해서 납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외에 판매를 했습니다. 방송사가. 그럼 판매 수익은 당연히 방송사 거죠.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1원 한 장? 네. 심하다, 그건 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촬영 원본을 이용해서 어떤
그 또 다른 버전을 만들거나 또는 영화판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매년 계속 하면서 요즘 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은 촬영 원본을 쉐어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영화판을 만드는 권리들을 쉐어하면서 수익을 배분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영권만 파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아직도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방송사에서 원래 돈을 다 내가지고 만드는 작품의 경우에는 그렇게 독점적인 권한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BBC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다 대도 독점적 권한을 5년만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 다 줍니다. 그리고 5년 기간 안에도 뭐 DVD나 VOD 판권의 수익을 나눠요.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렇게 가는 것들고 더군다나 방송사가 돈을 안 대는 경우에 즉 정부 기관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전부 가져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면 일종의 좀 후진적인 그 뭐랄까 이제 관습인데 우리나라의 방송이라는 것들이 어떤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공미디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정권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국민 계몽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어떤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납품을 하면 그 촬영 원본을 이용하거나 이래 가지고 그걸 굉장히 다른 버전으로 만들 수 있고 해외에 판매할 버전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주면 그 사람 창고에 쌓아놓고 있죠. 그럼 멀티 유즈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구만. 당연하죠. 그걸 갖다가 누가 하겠어? 자기들이 연출자도 아닌데 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갖다 놓고 DVD 좀 팔고 VOD 판매 좀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제작사가 한 300개가 넘고 독립 PD들이 1000명, 2000명이 넘는데 그들이 이제 전체 외주 제작의 30% 이상을 담당하는데 그들이 사실은 창작자로서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멀티 유스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저작권자로서 이제 이익을 쉐어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원천적으로 봉쇄 있죠. 드물게 이만호 PD 같은 경우는 이익을 쉐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물의 여행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MBC 스페셜로 2007년인가요? 2007년. 물의 여행이라 나가는 굉장히 수작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MBC에서 해외 판매한 작품 중에서 제일 많은 해외 판매로 기록한 작품이 물의 여행이에요. 근데 그 이익을 제가 알기로는 MBC와 이만호 PD가 쉐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런 거 되게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이는데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아니 지금 그러면 방송계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 쉐어 방식을 관철을 시킨 겁니까? 어떻게 됐던 겁니까? 관철을 했던 거고요. 1차적으로 일단 요구를 했고 거기에는 이제 또 사실 거기 책임 프로듀서하고의 그 어떤 교감 같은 것들이 좀 있죠. 좋은 사람도 좀 있죠. 그런 것도 많이 좀 있죠. 좀 이렇게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연 다큐멘터리라는 게 롱텀이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제작비를 사실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그 제작비라는 개념 안에 우리 독립 PD들이 그 제작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사실 되거든요. 순수한 제작비만 직접비만 가지고서 인건비 다 거기 아끼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쉐어를 해준다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거고 그때는 물의 여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근데 사실 이게 방송사 CP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건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지금 방송법 이런 데 보면 외주 제작비율 몇 % 이런 게 그러니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좀 제도화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로 막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 그러니까 원천이 바로 또 이런 분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좀 정권적 차원에서 좀 나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나서야죠. 콘텐츠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뭐지? 지금 여기 박 PD도 있고 나도 있고 주변에 굉장히 뛰어난 PD들이 많거든요. 다들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제작하다가 뭐 나가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독립 PD의 장점은 그거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를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를 두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 제작하다 안 되면 내년에도 제작할 수 있는 게 독립 PD고 내년 후년에도 할 수 있고 길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 다 나가 떨어져요. 그죠? 이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방송사의 CP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 같은 개인 창작자들이 이익을 쉐어하기도 안 하기도 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제도화될 필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저 철까마귀 아이언 크루즈라는 작품도 사실은 이게 KBS 인간의 땅이라는 프로젝트로 정현주 사장이 있을 때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예. 사장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KBS로 나가고 이게 또 영화판으로 만들어져서 그렇죠. 암스테르담 영화제가 삼국 최초 대상을 받았는데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구냐면 현재 KBS 야당 측 이사인 이규환 이사예요. 아, 야당 측 이사가 문을 열어준 겁니까? 네, 당시에 이제 그 본부장을 맡고 팀장을 맡으셨는데 이분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되게 방송사에 있으면서도 되게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제 같이 공감의 폭이 많은 분이었는데 딱 요구했어요. 해외 팔 수 있는 다큐를 만들어 다오. 단 얼마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그 권리를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쉽게 말하면 그냥 전권을 가지고 딱 이 한 조항을 만들었어요. 촬영 원본에 대한 권리는 을에 있다. 제작사에 있다. 이 구절을 당신의 표현하면 밀실에서 혼자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부의 예. 반발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어허.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판을 만들 수 있었고 그렇죠. 영화제 낼 수 있었고 그렇죠. 그게 해외 나가서 매출도 올리고 쉽게 말하면 국위도 사냥하고 우리 같은 창작자들의 프라이드도 높이고 우리들의 국제적 유상도 높이는 결정적인 무릎 꿇을 튼 거 그 양반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큰 일을 하시기 바랬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인주 사장 물러나고 이병순 사장 오시고 이러면서 이제 한직으로 물려는 평 PD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현재 정부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뭐 코리아 콘텐츠 랩도 있고 이러한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저는 기대치를 별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창조 경제의 핵심은 이제 그 누가 의미를 냈더라고요. 자유 창작자들이 예? 자기들의 권리를 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구도를 하면은 그 중에 저희 같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그 어떤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저작권들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준다면 저는 현 정부를 적극적으로 그분이 지지할 용의도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반대 입장이 크지만 잘하는 거 지지해야 되죠. 그럼요. 예. 그렇게 하기를 기대해 보는데 누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이만호 PD께서는 주로 자연 다큐를 찍으시죠. 자연 다큐멘터리가 주 종목이죠. 예. 왜 그쪽으로 그게 더 어렵지 않나요? 자연 다큐 계속 그 인내가 필요한 영역 아닌가요? 예, 인내가 필요했고 그 실질적으로는 전 몰라서 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 기자 그만두고 나서 일단 했는데 방송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일단 당연히 그냥 이렇게 동경이 약간 됐었고 예. 그 중에 그러면 내가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은데 뭐 시사 다큐멘터리도 할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내가 안 해본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 다큐멘터리가 그 당시 조금 약간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딱 이걸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무작정 카메라 사들고 뛰어들었는데 그 알아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나하고 다른 이 자연의 생명체들이 하나하나가 전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관광지에서 본 자연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나는 텐트 쳐놓고 앉아서 걔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조용하게 마치 사생활 엿보듯이 약간은 좀 어떤 계속 지켜보고 있는 동안은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가 이렇게 새끼한테 먹이를 주는데 우리가 할 때는 뭐 책에서는 뭐 잠자리만 주로 먹인다, 곤충만 먹인다 했는데 뭐 그렇죠. 뱀도 잡아오고 뭐 개구리 잡아오고 뭐 온갖 것들을 다 잡아오는 거예요. 새가 한 마리가 어미 새끼를 먹이기 가지고 뱀도 뭐 이런 뱀 잡아요? 뱀도 잡아먹더라고. 새들이 새끼한테 갖다 먹이다. 도마뱀 같은 것도 막 잡아오기도. 어떤 뭐 그런 거라든가 뭐 그리고 이 뭐 뻐꾸기가 이렇게 알을 낳는 게 나는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고생을 무지 많이 했어요. 그 탕란이라 그러잖아요. 그 오목눈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아래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와가지고 자기 알 살짝. 맞아요. 그런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관찰이 아니고 사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하루 종일 틀어놓고 나와가지고 그냥 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며칠이고 계속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계속 밤에 앉아가지고는 그 틀어 1시간 한 뭐 24시간 틀어놓은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측과
얘의 움직임과 내 예측이 어느 순간 딱 맞아떨어지는 그 희열, 맞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속칭 땡 잡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카메라 딱 그게 잡혀 있을 때. 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어. 이건 사실 운에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남극을 7번 왔다 갔다 이제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남극은 참 그렇잖아요. 그것도 자연 다큐멘터리 때문에 갔다 왔던 거고요. 남극이 네, 어떤 펭귄. 걸 지금 그 포커싱을 지금은 펭귄을 처음에는 펭귄이었는데 예. 지금은 실질적으로 조금 그 과학적인 측면으로 사실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촬영을 가시면 세종기지에 머무십니까? 이제 세종기지는 저쪽 끝에 있고 지금은 그 저 장보고 과학기지라 그래요. 예. 테라노바 그쪽에 예. 그 대륙기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갔다 온 거는 그래서 그거 1차 단계, 1단계 공사, 1단계 공사를 내가 다녀온 거고. 일단 거기서는 이제 그 숙식은 가능한 거예요? 숙식은 지금 현재는 가능하죠. 예. 지금 현재는 일단은 뭐 공사 기간이고 다음에도 일단 2단계 공사하고 나면 기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쪽으로도 들어가죠. 비나팀, 뭐 운석팀 뭐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새로운 걸 좀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거, 예. 그런 것들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 드리는 게 어리석은데 엄청 춥죠? 아니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춥고요. 남극인데 안 추워요? 네, 그 부분이 일단 서울이 12월 달하고 1월 달은 서울이? 12월부터 1월은 서울이 더 추워요. 진짜? 네. 아,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 진짜요. 아니 거기서는 좀 네. 덥죠. 왜냐하면 그 남반구니까. 네, 남반구니까 일단 계절이 기본적으로 계절이 정반대니까. 정반대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기는 백야기 때문에 네. 날씨가 물론 추운 곳이지만 백야여 가지고 해가 항상 24시간 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은 얼음이고 예. 눈이고 예. 그래서 햇빛 반사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추운 곳이지만 햇빛 광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실제 그 체감은 상당히 높아요. 살만하다는 얘기네. 그때만. 가서 촬영 장비를 딱 설치해놓고 일단 철수를 하는 겁니까? 촬영 아니 몇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건설 과정이랄까 얼음이 눈이 녹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뭐 한 달치 이렇게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타임랩스 촬영이라 그러는데 그냥 딱 설치해놓고 설치해놓고 자동적으로 계속 저희가 돌리는 거죠. 시간 인터벌을 두고서 일정한 간격으로 찍게 하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꽃이 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런 그 기법으로 그리는 사진 거죠.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기법이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어떤 배터리들이 빨리 떨어져요. 거기는 확실히. 아, 추우면 그렇죠. 거기서 물론 헬기도 날리고 그랬는데 헬기도 여기서는 10분 정도는 날거든요. 근데 한 5분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알람이 있어요. 거기에 삑삑거리는 배터리가 다 됐다. 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었죠. 내가 느끼는 체감하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장비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른가 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고 계속 이제 그 촬영 과정을 함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여하튼 두 가지 관계인데요. 그 바람이 굉장히 거기서는 그 중요한 그 기온의 그 기후의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었고 바람만 없으면 사실 웬만한 카메라는 견딜만 해요. 여름철에는 여름 시즌에는. 근데 바람이 불면 뭐 거의 카메라는 감당 못한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곳곳에 블리자드 불고 이러면요 카메라 안에 곳곳에 전부 부품안까지 눈이 다 들어가 버려요. 완벽하게 보온을 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한다 그러면 뭐 카메라는 뭐 그거는 뭐 어쩌면 진짜 뭐 며칠 쓰지도 못하고 고장 나버리고 그러죠. 제작비가 더 들겠네요. 카메라 여러 대 해먹었어요 저는. 일본 가면서 몇 대를 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주로 처음에는 가벼운 카메라를 들고 많이 갔었어요. 지금은 약간은 좀 헤비하게 좀 갖고 갔는데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박봉남 PD께서는 주로 아시아 민중들의 삶과 고통을 많이 그러니까 그 담으시는 것 같은데 왜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호 P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연 다큐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네. 고독한 하이에나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혼자 되는 찍고 성향적으로 혼자 작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연 다큐는 주로 혼자 작업을 합니까? 거의 그렇죠. 팀으로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 있고 해외 나가면 현재 로컬 스텝이 있고 한국에 있으면 작가도 있고 여러 프로듀서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연출을 하면 제가 촬영을 거의 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 일을 좀 하려고 저 그때 방송 아카데미인가를 시험을 쳤는데 촬영부로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떨어뜨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인가? 내가 눈이 나쁘다고 떨어뜨렸나 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감독님 무슨 촬영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원래 촬영 자체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러면 저는 이제 연출자가 사실 그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이제 판단하고 그렇죠, 결정하는 그렇죠. 것들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촬영 감독하고 항상 팀을 이루어서 일해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 방송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도 하고 뭐 레귤러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의 관심 사항들이 저도 모르게 하나로 가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한국에서 그 감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1년을 찍어본다라든가 제 책에서 썼지만 그 모우스 중국의 사막에서 그 나무를 심은 이니지를 보면서 저하고도 동갑이기도 했지만 깊이 교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간의 땅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치타공의 노동자들을 만나는데 뭔가 그냥 확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저의 어떤 정신과 그 뼈와 육신을 만들어줬던 고향. 그러니까 저희 고향이 전라도인데 네.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 네. 사람들이거든요. 예. 완전 깡촌에서 걷기 때문에 어떤 쉽게 말하면 농민이라는 존재들, 기층 민중이라는 존재들이잖아요. 이게 저희 부모였고 제 주변의 모든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대학에서 만나서 맨날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지금도 압구정동에 가본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기층 서민들 민중이었다는 거 하고 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물론 대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저보다 잘하셨다니까. 답사를 가면은 교수님들이 뭐 유물유적 설명해 주는 거 안 듣고 술이나 퍼먹고 이렇게 선배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만 했는데 네. 그래도 보니까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기록.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방송 일을 하고 다큐 일을 하면서도 항상 문화재청에서 하는 기록물 작업을 했었어요. 아. 진짜 돈 안 남기고 열심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국가기록원에 들어가고 100년 후에 내가 남긴 기록 영상 교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 기록에 대한 관심과 소명감 저는 생활사도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 이게 방송이 갖는 일회성이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끝나고 그냥 소비하고 끝나는 상품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극영화 같은 거에서 관심 별로 없는 편인데 물론 극영화도 좋긴 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당대 시대나 사람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치타공의 이제 노동자들과 한 뭐 횟수로 뭐 1년, 2년 촬영한 시간만 한 4개월 있으면서 치타공이 저 방글라데시 예, 거기 이제 선박 해체하는 노동자들 해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제 동생 같고 형제 같고 부모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과 헤어질 때 제가 편지도 좀 썼었어요. 제가 거기 한 사람당 A4용 2페이지씩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로컬 통역 그 친구가 그 한국에서 옛날 노동자를 해서 한국을 쫓아해요. 아 이주 노동자. 네, 그래서 다시 거기 가 있는데 그 사람 다 제가 읽어줬거든요. 예. 친애하는 술탄 씨에게, 뭐 술탄은 누구 악달 씨에게 이러면서 제가 거기 썼던 말 중에 지금도 생생해요. 제 편지가 안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당신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평생을 노동하고 살아도 난 당신들의 삶이 아무도 당신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안다. 우리도 그래왔고 당신들 평생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고 참 이렇게밖에 못 살 거다. 그렇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라. 당신들 자식이 당신들을 기억할 거고 제가 우리 부모를 기억하듯이 그리고 나 같은 이방인도 당신들의 삶을 기록해서 세상에 알리려고 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사람의 기억과 기록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해서 어디다 쓸지는 저도 고민 중인데 쉽게 말하면 제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 예를 들자면 평등한 사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 다음에 행복한 사회.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될지는 참 갈수록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데서 보면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들이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을 좀 바꾸고 그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록자로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이제 오래되진 않았어요. 치타공에서 이제 이 노동자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그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 꽤 남았죠. 그래도 한 15년 정도는 할 생각인데 이제 방송사에 있는 PD들이 다 정년퇴임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참 현장을 국제무대로 누빌 생각인데 조금 더 아시아의 한국을 비롯해서 예. 북한도 포함하죠. 예. 그다음에 아시아 이제 각국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민중들의 삶, 문화, 전통, 그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평화를 향한 험한 여정들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서구인들이 그걸 잘할 수는 없어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예, 시선이 확연히 다르고요. 저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참 재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왜요? 아, 그러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 니네는 후진국 이렇게 내려보는 시선입니까? 깔아보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웨스턴 아이, 서구의 시선이라고 개념을 하면 제가 봤던 2011년인가 그 코브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슬픈 돌고래 진실이라고 일본에 저기서 이제 돌고래 잡는 사람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네.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분 수상자이거든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극도의 분노감을 그쳐 없었어요. 왜요? 그건 한마디로 뭐냐면 돌고래를 잡는 야만적인 일본인들을 이 사람들 고발하는 건데 일본인들이 끊임없이 그걸 못하게 해요. 예. 소리 지르면서 카메라에 대고 누가 봐도 그냥 바바리언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장비를 특수 요원들 데려와 가지고 밤에 그 돌고래를 잡는 그 이제 설치를 해요. 산을 타고 가고 수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돌고래를 잡는 장면을 마지막에 쫙 보여줘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저런 야만인들, 미개인, 뭐 이런 미개인들 그리고 돌고래를 사랑하는 우리들, 서구인들, 돌고래를 보호하기 노력하는 우리들, 예. 그들의 야만을 고발하는 우리들, 우리는 정이고 저들은 악이다. 그거 보면서 아카데미상에 와 있는 모든 사람 박수 치는 거죠. 자뻑하는 거죠. 지들이 200년 전에 그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주의 침략하고 그 양민들을 학살하고 약탈했던 거. 지금도 그 후이진 때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내전이 벌어지잖아요. 한국도 그때 그 때문에 사실 분단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럼 지들이 빚을 졌으면 졌지 왜 지금도 거만하게 지들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걸 보냐 이거죠. 그 박봉남 PD께서 이 책에 뭐라고 했었냐면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건 결국은 앵글의 시선을 앵글의 시선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번 이런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구인들의 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한국인들이 동남아를 바라보는 시선, 아랍을 바라보는 시선 별로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지금 도발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계속하세요. 일단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한 태도들을 보세요. 그렇죠. 인권 그 탄압, 그다음에 차별, 멸시. 그 우리들이 그렇게 그 차별을 받았는데 그것을하니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종사자들도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뭐 KBS에 뭐 도전 지국타운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찍은 줄 아세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냥 며칠 안에 찍어야 되거든요. 사람들 싹 깨벗기고 다시 옛날로 다시 입히고 막 후리듯이 하면서 며칠 안에 다 찍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청바지에 티 입고 있는데 옛날 원시 풍경 내려고 벗겨버려요? 그냥 그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막 시키면서 강압적으로 헤레레 이렇게 했던 것들 우리 방송 미디어 연출자들의 일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우리 시선 속에서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를 간다, 미개하다는 걸 깔고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아랍권, 이슬람권을 많이 가보면서 그들에 대한 이해들을 꽤 하면서 이제 좀 교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연출자 중에 많은 사람들도 이슬람권에 가면 사탄을 믿는 사람들, 좀 그 폭력, 제가 여기도 탈레판에 대해서 제가 동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랑 편견에 가득한 게 그대로 그거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보다 더 저개발국에 있는 나라에 가면 굉장히 그 우월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그 해결하는 것들이 연출자의 정말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고 뭔가
그냥 직업으로서 그냥 밥벌이로 이 월급쟁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치타공에 가서 저도 한 2번 죽을 뻔했는데 그 위험해서 촬영하다가 그래도 그 노동자들이 계속 있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평생 살고 여기 이 사람들이 1년에 20명씩 죽어가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팔자면 죽자 그냥 그래야 좀이라도 이 사람들의 삶을 담겠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제가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목숨 걸고 한번 뭘 찍어봐야겠다 한 거지 그냥 월급 받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지상파 PD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네. 월급 받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할 이유는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내가 그들의 편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하기 힘들어요. 전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만나면 항상 그들 편에 일부러 쓰거든요. 그들 입장에 서서 막 옹호하고 그들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당신이 뭐 알고는 하는 소리냐. 그들이 믿는 알라도 하나님이고 당신 얘기하는 알라도 하나님인데 왜 그것도 잘 모르면서 그들은 그 모함메드를 믿는 종교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격렬하게 따지거든요. 알라가 원래 하느님이란 뜻 아닙니까? 예, 알라. 네, 그죠. 근데 이슬람교는 그 사탄을 믿는 종교다. 모하메드를 믿는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건 이제 뭔가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들 편에 서는 게 그나마 그 어떤 밸런스를 잡고 진실을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연출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임원호 PD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자연 다큐를 찍으시잖아요. 네. 그럼 피사체와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있죠. 가까이 가면 날아가 버리고 피해버리고. 자, 그러면 앵글을 맞추는 시선이 자연 다큐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완전히 좀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요.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접근하는 방법이 뭐라 그러나 조금 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자연은 특히나 더. 그렇죠. 사람하고는 인터랙티브하지만은 자연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랙티브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너한테 갈게. 거기 있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니 이쪽으로. 안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 호흡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 그 박본래 PD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리고 피사체와의 어떤 공감. 근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섣부르게 어떻게 다큐멘터리는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지금 박 PD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거기서 절충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우연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도 사실 필연의 결과라고 얘기하듯이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분석해봐도요. 다큐멘터리 역사의 큰 논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연출자의 주관이 어떤 그 왜곡이냐 아니면은 시점이냐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는데 저는 다큐멘터리는 근본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이다. 예. 원천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일 필요가 있다. 아 오히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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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차피 보십시오. 우리가 봤던 많은 다큐멘터리라는 것들이 결국 사실 객관적 팩트만을 전하지 않고 해석하고 연출자와 제작자의 시선으로 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충렬 감독이 여기 이제 이충렬 PD가 이제 원앙소리도 해서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지만 이 사람의 시선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제 시선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타공의 그 노동자들 다룬 아이언 크루즈 철가마이 같은 거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제가 드러내지 않지만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이들의 노동이 위대한 것인가를 봐라. 네. 그리고 서구인 당신들처럼 이들 동정 시선을 볼 것도 없고 환경 문제 중요하지도 않다. 그 아동 노동 중요하지 않다. 당장 밥 먹을 거 없는 애들한테 아동 노동 얘기하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단지 이들이 너무 미미한 존재로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그 노동자에 대한 강렬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기엔 제가 겁이 나서 못 하겠고. 제가 이따 여쭤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의 어떤 마음의 의식들이 이제 거기에서 일단 투영이 되는 것들인데 어떤 그 결국에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주관적으로 가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해도 된다. 그리고 평가받으면 된다. 예. 단지 왜곡만 하지 않으면 된다. 예. A, B, C, D가 있는데 이걸 뚝뚝뚝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완전히 예를 들어서 저기 이렇게 왜곡하는 것들이 머니퓰레이션 요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책 속에서 마이클 무어가 그 연출을 했다고 네. 언급을 했어요. 비판을 네. 하셨습니다. 그게 네. 바로 그 왜곡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그 작품들은 머니퓰레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 예. 그 편집상의 교묘함을 통해서. 어. 그리고 마이클 무어를 그대로 드러내는 마이클 무어 다시 보기라는 다큐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오. 떳떳하지 않고 오호. 미디어를 피하고 예.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세상 잘못한 거 많고요. 지금도 새로 반성도 많이 하고 사는데 사람 다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예. 부인한테 구하든 사위한테 구하든 친구한테 구하든. 근데 그 사람은 되게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떼돈을 벌면서 자기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위선자죠. 그 다큐멘터리 연출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다큐멘터리 연출자 자연 다큐든 저 같은 걸 하든 자기 주관대로 가고 평가받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 할 얘기 하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돌 맞으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클 무어가 만든 건 다큐 영화보다는 극 영화에 가깝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거의 드라마의 전체적인 포맷은 다큐멘터리 맞지만 정말 핵심적인 요소와 그 감독의 시선은 되게 그 드라마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잡복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무슨 다큐멘터리 하면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삽니까? 그 수십억짜리 집에 돈 벌어갖고 좀 좋은 데 쓰지.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자연 다큐 영화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연출 논란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좀 있었죠. 그래서 먹이를 풀어놓는다든지. 네, 먹이를 풀어놓는다든지 유인한다든지 예, 예. 뭐 묶어놓고 찍는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그건 있었죠. 금기 사항이죠. 금기 사항이죠. 그래요? 드러내면 되죠. 공개하고 아, 이 장면에 연출되었습니다라고. 그러면 연출은 했는데 연출되었음을 밝히면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런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BBC 도 넘어가죠. 그건 그러니까 용인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BBC에서도 어떤 먹이를 놓고 그걸 유인해 가지고 사냥하는 장면을 이제 찍으려고 하고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는 했었는데 예. 지금은 그게 이제 금기 사항이 지금 됐어요. 예, 금기 사항이 지금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까지도 BBC도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네. 지금은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아직도 뭐 사냥하는 장면 찍기 위해 가지고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기다린다는 게 사실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사실 유인해서 촬영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된다는 거는 뭐 번식기라든가 뭐 아니면 뭐 둥지 근처라든가 뭐 이런 거 공간적인 걸 활용해 가지고 예. 먹이를 여기 딱 갖다 놓으면 얘가 그거를 보고서 사냥하면 내가 저쪽에서 찍으면 되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뭐 내가 코앞에 있으면 와서 사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 위장해 있고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또 그것도 사실 쉽진 않은데 네. 여튼 이렇게 먹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딴 생명을 우리가 인간이 개입을 해서 예. 야 우리가 내가 걸 찍기 위해 가지고 너한테 이거 줄게 와서 사냥해 뭐 이제 이런 그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BBC는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용인이 안 되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솔직하게 그러니까 솔직한 표현으로 그걸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에 또 달려 있어요. 마치 뭐 우리가 그런 거에 전혀 개입도 안 하고 예. 완벽하게 이거는 예.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거는 찍었습니다. 사냥을 했어요. 근데 굳이 물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밝힐 필요도 없지만 또 굳이 완전히 야생 상태에서 이걸 촬영했습니다. 라고 성우가 얘기해버리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래요. 다큐는 얘기를 들을수록 어려운 영역이에요, 진짜. 저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 근데 아까 이제 과연 다큐가 객관적일 수 있느냐, 주관적이다. 이게 이제 저널리즘 영역에서 과연 기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느냐, 오래된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또 박 PD께서는 한편으로는 이 다큐 감독은 타인의 고통을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 그래서 치타공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장면이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구조해 줄 것이냐 아니면 카메라를 돌릴 것이냐?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 여기 치타공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가 원래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사고가 나면서 이 주인공인 벨라리라는 청년이 죽을 뻔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딱 이제 그 상황을 예측하지 않았고 촬영 감독이 이제 카메라 뻗치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이 아이 쪽으로 이렇게 확 쏠리더라고요. 예. 딱 한 2초 사이인데 딱 두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첫 번째 생각 하는 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하고 두 번째 바로 거기에 0.1초 사이를 생각 카메라가 지금 약간 앵글이 왼쪽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카메라 오른쪽으로 팬을 하고 있나 저 장면이 찍히나 이걸 그렇죠, 그렇죠. 딱 보고 딱 봤어요. 순간적으로 보면서 제가 죽지는 않았고 카메라가 좀 늦었지만 팬을 했구나 오른쪽으로. 촬영 감독 물어봤죠. 찍혔어? 제가 이제 뛰어나고 확인하고. 근데 그게 연출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2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게 벌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네. 더 감명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뭐 1시간, 30분 이렇게 계속 진행형이다라고 한다면 네.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그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닥쳐봐야 하는 문제죠. 예, 사실. 현장에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누가 그 불에 타 죽어간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카메라를 던지고 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때도 그럴 것 같아요. 카메라 촬영 감독한테 일단 당신이 찍고 나하고 가서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왜냐면 그럴 기회라는 것들은 극히 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제 평생에도. 그렇죠. 근데 그거 한다고 제가 갑자기 하던 제 고유한 임무도 저버리고 그거 갖다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은데요. 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나? 물론 그게 정답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기록하는 순간 쾌재를 부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오는 그 벨라라는 아이가 혼자 고향에 갔다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우는데 그때는 기쁘진 않았어요.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냥 누워가지고 우는데 이제 그때는 둘이 갔어요. 제작비가 없으니까 촬영 감독 찍고 저는 붐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막 우는데 막 명치끝이 아프더라고 내가. 그래서 막 개가 지르고 있는 짊어짐 고통이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쟤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그때 생각도 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 걔가 거절을 했고 그 눈먼 딸을 치료해 주려고 저희가 따로 촬영 끝내고 이제 병원에 데려갔는데 예. 이제 너무 심장이 약해서 결국 수술을 못 받고 죽고 저세상으로 갔고. 예, 그 이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습니까? 자, 당신들을 좀 찍겠어. 근데 싫다. 대가를 주겠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출연료 주죠. 아, 출연료 줍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건 그 기본적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유혹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개발국에 가서 네. 돈으로 후려치는 거, 그렇죠. 돈으로 삼고 연출시키고 하는 거. 근데 그거 모든 연출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방송용 다큐 같은 경우에 예. 특히 방송용 다큐는 그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큐멘터리 영화나 뭐 두개문 같은 독립 영화들은 독립 다큐들은 그런 것들이 좀 적어요. 그런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많이 가니까 기록적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청자한테 얘기하고 싶기도 해요. 다큐라고 다 믿지도 말아라. 저기 사기도 있고 왜곡도 있고. 근데 당신 많다. 출연료 줄 테니까 좀 여기 그 카메라 이제 따라다니면서 찍게 해다오 그러면 그래라 하는데 그 순간부터 자기도 이제 대가를 받았으니까 보상도 해줘야 된다해서 당연하죠. 어떤 뭐냐면 자신의 평소 모습이 아니라 가식적인 카메라를 거죠. 의식하는. 당연하죠. 그러면 그게 그런 일들 많습니다. 많죠. 많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갑자기. 근데 그런 면에서는 자연 다큐는 한편으로는 고맙죠 사실. 그죠. 출연료 안 줘도 되니까. 출연료 안 줘도 되고. 근데 접근하는 게 너무 까탈스럽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까탈해주죠. 그죠. 네. 심플한 걸 자연 다큐네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어떤 그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진실과 사실 그다음에 경계를 넘나드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연출자가 자기 소신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게 뭐 그냥 진실이라는 그 포장하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죠. 다큐를 빙자한 사실상의 극인 경우도 많다. 예, 그리고 뭐 왜곡도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TV 다큐의 포맷 자체가 굉장히 그 가르치려고 들어요. 계몽적이다. 네, 모든 걸 다 그냥 다 내레이터가 얘기해주고 다 정리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알아세요. 이것 자체가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TV 시청자든 다큐멘터리 극장에 오는 관객이든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줘야 되는데 네.
너무 정형화된 포맷으로 한국의 TV 다큐는 가고 있어서 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다큐가 해외 시장에 안 팔려요. 아. 국제 무대를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다른 남극의 눈물이라든가 소위 뭐 명품 다큐 얘기 들은 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이 많지만 그 명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게 명품이라는 게 아니고 위험 발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국제적으로도 모두 인정받으면서 어떤 그 국제적인 그런 수준과 어떤 스토리텔링과 다큐멘터리 테크니컬 수준들을 다 갖춘 작품은 아니라는 거죠. 네? 기존에 한국에서 했던 TV 다큐 개봉주의적이고 가르치려고 들고 정형화된 포맷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그 시선도 또한 여전히 그런 이렇게 보는 시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별 상품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괜찮은 작품이지만 그렇게 크게 평가할 건 없다. 다큐멘터리를 이해할 때 그것들은 하나의 그 예에 불과하지 교과서로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아 민중을 계속 앵글에 담고 계십니다. 근데 한국 민중은 담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까 무섭다고 하셨어요. 왜 무서워요? 한국의 노동자의 삶을 담는 게 왜 무섭습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있는데 아무 얘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고 내 할 일을 연출자로서 하면다가 내 작품 안에서 얘기를 하고 때가 되면 조용히 죽자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땅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의 그 민중들의 얘기를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제가 한 3, 4년 지나면 할 것 같은데 좀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거라고 보여지긴 한데 항상 마음에 부채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인데 좋은 곳이네요. 다 배려버렸어요 요즘에. 그 부안의 핵폐기장 그마해가지고 투쟁할 때 우리 어머니가 MBC 뉴스 데스크 인터뷰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이거 햇불 들고 시열에 다녔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얘기한 줄 아세요? 아까 전게 발랐다고 굶은 것이 낫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이제 그때 되게 명언이시다 진짜. 내가 우리 동네 내 뼈화살을 만들어준 내 고향에서 지금 핵폐기장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예. 어머니 아버지는 못 배운 어머니 아버지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예. 나는 내일 한답시고 해외 다니면서 참 럭셔리해스한 촬영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물론 뭐 화려한 취재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슈라는 것도 더 심각하고 그렇지.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건데 내가 이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부채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와 제 대학 동기들이 운동권이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저는 대학 동기들 만나지도 않아요. 옛날에 했던 패거리 같아갖고 조용히 이 바닥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제가 좀 준비가 되고 하면 어떤 시기든 할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강력한 이슈 파이팅 중심으로 가는 독립 다큐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지지하고 하지만 제가 좀 재충전을 해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약간 좀 더 대중적인 그 작품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되게 이모셔널한 감성적인 그렇죠. 저는 많은 사람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이제 뭐 40대 후반 가니까 50대 한 초반 넘어가면 제가 봐왔던 많은 사람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 이야기와 제가 살고 있는 한국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녹아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이제 쪼까 좀 부채감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만호 PD님은 계속 자연 다큐로 가시는 겁니까? 남극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어떤 겁니까? 아직 지금 남극이 얼마까지 갈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하튼 남극은 사실 약간의 이제 부차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뭐 거의 뭐 남극에 내가 항상 가 있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남극은 내가 펭귄 프로그램 때문에 사실 거기를 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 갔던 건데 하여튼 그 남겨진 거 하나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제 MBC에서 물론 또 그거를 하긴 했는데 이제 황제 펭귄 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그게 저도
오래전에 가졌던 펭귄 프로그램을 하나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더 다른 묘한 아주 겨울철의 남극이라는 것은 사실 그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겨울의 남극이라는 건 어두워졌다, 영하 30도, 40도, 그리고 문몰아친다. 거기에 새끼를 낳고 키운다는 게 그런 뭐 어떤 생명체도 실질적으로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인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까지는 가보는데 내가 장보고 기지를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지에서 한 15분 거리, 20분 거리 정도 되는 거리에 그런 이제 황제 펭귄 서식지가 한 군데 있어요. 물론 걸어서는 못 가요. 그 펭귄 중에 그 자기 자식 죽으면 남의 새끼 훔쳐오는 펭귄이 어떤 거죠? 그게 이제 황제 펭귄. 그게 황제 펭귄인가요? 황제 펭귄이죠. 그것 때문에 남극을 계속 사실 가긴 하는데 관심은 지금은 사실 좀 많이 흩어졌어요. 많이 흩어졌고 남극에 있는 그런 비밀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관심을 끌고 있고. 수킬로미터의 뭐 호수 한다든지 돌 하나에서 뭔가를 색다른 걸 찾아낸다든지 남극의 비밀이라는 것들이 쭉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좀 근데 사실 좀 머리가 좀 아파요. 뭐 지질, 화학 뭐 이렇게 내가 과학 잘하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전혀 몰랐죠. 인문계를 다녔는데 대학은 사회대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물론 제가 모르니까 오히려 재밌게 요즘 그렇잖아요. 책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하고. 실질적으로 남극은 이제 그 다큐멘터리도 가끔씩 나오겠지만 먹거리를 위해서도 이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애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도 있고 짧게 애들용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자연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죠. 자연 다큐멘터리 만드는 게 예전에는 주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재활용해서 애들 뭐한테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이쪽으로 지금은 사실 조금씩 물론 이게 돈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뭔가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이거는 사실 뭐 돈이 크게 안 되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질문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자연 다큐면 맨날 생각하는 게 동물의 왕국이고 동물의 왕국 하면 저는 아프리카 사파리 외에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게 인상이 깊고 기본적으로 그게 한편의 다큐멘터리가 하나의 생존이라는 있잖아요. 먹고 생존 경쟁 뭐 적자 생존 이 하이라이트 부분 동물 세계에서 보여주는 임팩트가 강해서 그것만 남아 있는 거. 그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묘한 세계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에서 벌어지는 오묘한 세계, 신비로운 세계라는 게 있는데 생명의 탄생 같은 경우도 하는 그 당연하지 그런 거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고 그 물의 여행과 내가 그다음 만든 프로그램이 유혹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유혹의 기술. 제목을 유혹으로 할까, 유혹의 기술로 할까 제목이 상당히 유혹적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재밌기는 물의 여행보다는 더 재미있었는데 뭐 시청률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보면 이렇게 곤충들이 주로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사실 꼬실까라는 건데 재밌다. 그 꼬시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는 모습이요. 어쩌면 인간하고 굉장히 닮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선물 갖다 주지 않으면요 전혀 뭐 접근도 안 해요 암컷이. 그래요? 선물 갖다 줘요. 사양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근데 선물이 무슨 선물을 줘요? 물론 이제 암컷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이제 주로 많이 하죠. 먹이를 그래요? 많이 하고 선물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새는 물고기 크기가 딱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그 사이즈를 선호하는 게 있어요. 암컷이. 더 큰 거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더 작은 거 갖다 주면 이거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지만 나는 굳이 더 큰 거 갖다 주면 자기가 먹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선호하잖아요. 아주 적당한 사이즈. 그녀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죠 이제. 그래요? 뭐 그런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신비롭게 뭐 한다든지 그래서 요즘은 처음에는 나도 뭐 사냥하고 먹고 먹히고 새끼가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특히 새끼와 관련돼 가지고 요거는 모성애를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의 기본 요소가 되어 있는데 나는 사실 좀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벗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뭔가 좀 극적으로 하려긴 하지만 내용 그 자체는 약간은 이렇게 아까 뭐 박봉라 PD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즐길 수 있을 정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순천만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면서 나레이션 거의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나레이션은 약간의 설명을 하긴 했어요. 쭉 펼쳐진 거를 내가 그동안 쭉 촬영한 거를 한번 쫙 그냥 이게 수채화책으로 그냥 쫙 한번 펼쳐봤어요. 좋아요? 순천만 오페라. 쭉 펼쳐봤는데 어떤 뭐 재밌게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양식이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꼭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죠. 알겠습니다. 세대 단절 현상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40대 중반, 예, 그렇죠. 초중반, 후반까지 아우르는 연령들인데 이 세대들은 이게 쉽게 말하면 베이비붐 세대들이고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과 시선들이 있는 세대들은 지금 20대하고 30 초반은 저희 이쪽 바닥도 인력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자연 다큐는 아예 없죠. 자기가 당연히 없고 촬영 어시스턴트 내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고된 뭐 걸 싫어한다라는 건가요? 일단 인원수가 적고요. 이런 험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음과 동시에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죠. 지금 대학생들이 사실 좀 그럴 때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좋은 대학을 소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젊은 친구들의 많은 관심들이 취업, 그러니까 최소한 월급 200만 원에서 받아야 되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바닥에 들어와서 일한다는 것들이 어렵고 많이 와도 금방 나가고 일단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건데 그 방송사의 공채 시험 봐서 들어가면 처음엔 좋겠지만 15년 지나면 저희 같은 독립군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 동의해요. 얘기를 해도 100% 동의해요.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통용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만한 젊은 인력들이 없어서 예. 아마 좀 지나면 아마 뚝 단절이 되고 저희들끼리 한 60 넘어까지 서클이나 짜가지고 지들끼리 계속 마이크 들고 찍고 연출하고 편집기 돌리고 돋보기 쏘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이 아마 또 이 다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네. 두 감독님께 만약에 연락을 드리면 문전박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저기 일간지 기자가 전화하면 바쁘거든요. 그래도 대학생이 전화하면 꼭 챙겨갖고 만나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예, 정보 주고 그건 안내해주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고 뭐 이렇게 사업도 벌이고 이게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육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20대 동지 여러분 다큐에 관심 있으시면 우리 박봉남 PD와 이만호 PD께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다 해준답니다. 네, 장비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비싼 거야. 지금 좀 빌려주기가 그런데. 제일 싼 거. 싼 장비로. 알겠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면 또 영역이 워낙 또 이게 재밌는 영역이다 보니까 1시간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 편집하는 친구들 제가 또 힘들죠. 네, 힘들어요. 혼날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 다큐가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땀과 눈물을 흘렸던 이 독립 PD들의 열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사가 지원한 것도 별로 없죠. 오히려 뺏어간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독립 PD들의 열정, 정말 경이스럽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바로 이런 땀과 눈물이 모여서 한국 컨텐츠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동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참이 다른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유료로 봐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